부디 빗나가길 바라는 안보 예측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한국을 향해 2025년에는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전 같은 대규모 도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경고를 전한 것인데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북한의 이러한 도발이 국지전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 싱크탱크 스팀슨 센터의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북한이 향후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극적인 행동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쟁이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너무나도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며 국지전을 넘어 전면전까지 발생한다면 한국이 받게 될 피해는 결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유사시 북한을 지원하고 한반도로 진격하기 위해 준비 중인 중국의 북부전국까지 무력 도발에 가세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더욱 위태로워질 수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중국 인민해방군까지 전쟁에 가세하게 되면 한국이 서울을 지키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짧은 종심을 가진 대한민국의 지리적 특성상 인해 전술로 밀어붙이는 중국과 북한의 공격에 서울이 함락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서울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인구가 밀집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수도로서 주요 시설이 자리 잡고 있어 적에게 절대로 내줘서는 안 되는 도시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철저한 대비 아래 하나의 거대한 철옹성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적성국이 절대로 서울을 함락시킬 수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한 요새가 됐습니다. 일명 아파트 공화국으로 불리는 서울에 위치한 엄청난 수의 빌딩들 때문인데요. 현재 일반적으로 지어지는 건물은 철근과 콘크리트를 배합해서 건설을 진행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조합이 거의 완벽에 가까운데 두 자재가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 건물의 성능을 몇 배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런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강점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드러나는데요.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러시아군이 열압력탄과 활공폭탄 등을 활용하여 키이우 등을 공격하였지만 해당 지역들의 시가지는 아직도 굳건히 서 있는 건물들이 즐비합니다. 즉 어지간한 폭격이나 미사일 공격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설령 건물을 파괴하더라도 적들은 큰 문제에 맞닥뜨리는데요. 바로 파괴된 건물의 잔해물이 도로를 차단해 이동을 제한시킬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렇게 파괴된 건물로 인해 부대의 진격이 지연되면 이때를 틈타 인접 건물에 주둔 중인 국군의 거센 반격에 의해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국군의 저항은 지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서울에 깔린 그물망 같은 지하철을 통해 지하에서 기습을 감행하면 침략군은 그야말로 어디서 맞았는지도 모른 채 눈뜬 채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강습 헬기를 이용한 공중 강습을 진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미 서울 곳곳에 방공자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각종 야산과 건물에 숨어있는 방공자산에 의해 적의 헬리콥터는 상륙하기도 전에 공중에서 격파당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노리는 적성국의 위협이 점차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북한과 맞닿은 접경 지역을 지키는 북부정부는 그 자체만으로도 적지 않은 크기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북부정부의 위험성을 가장 먼저 파악한 것은 미국입니다. 지난 2018년 8월 16일 미국 국방성은 중국군의 동향을 조사한 중국 군사 안보발전태세 2018 연례보고서를 미의회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한반도에서 위기사항이나 충돌이 발생할 경우 인민해방군이 다양한 작전을 벌이도록 지시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국군도 이에 동참해 육군 교육사령부 주관으로 2020년 3월부터 8개월간 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실질적인 위협은 북한군이 아닌 중국 북부정부로 규정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성의 보고를 통해 북부정부의 구체적인 전력 또한 공개됐는데요. 보고서는 북부정부를 담당하는 78, 79, 80 집단군의 병력은 약 17만 명으로 편성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무기 편제 현대화도 상당수 진행됐는데요. 과거 2018년 기준 북부정부의 지상군은 79집단군이 기계화 집단군으로 주력 병력이었고 나머지 집단군은 차량화 보병으로만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개편을 통해 전부 합성여단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편제를 따라한 것인데요. 일명 스트라이크 부대로 불렸던 미군의 여단 전투단 편제와 유사한 개념의 중국 합성여단은
4개 전투대대와 1개 포병대대, 기타 지원 배속 부대로 구성된 여단인데요. 부대 편제와 용도에 따라 중형여단과 중형여단, 경형여단으로 나뉩니다. 이 중 중형여단들의 편제는 우리 군의 군단예와 기갑여단의 편제와 다소 유사한데요. 그런 중형여단만 무려 14개 여단이 북한 접경 지역을 마주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를 지원하는 병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민해방군 소속 북해함대가 북부정구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공군 2개 기지, 해군 육전대 2개 여단 등이 북부정구의 작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북부정구 하나만으로도 어지간한 국가의 전투력을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최근 들어 북한이 러시아와 관계를 밀착하며 중국의 심기가 불편하다고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이 발생하면 중국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확률이 높습니다. 한반도 북부에 대한 영향력 강화와 한미동맹 견제 등을 목적으로 언제든 북부정구를 투입할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됩니다. 이 때문에 현재는 북한보다 중국의 북부정구가 한반도를 충분히 위협하는 잠재적인 적세력이라고 할 만한데요. 한반도 전쟁 발발 시 인민해방군과 북한군이 가장 먼저 할 일은 서울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서울이 한국의 수도라는 의미도 있지만 대한민국 인구의 대다수와 기반시설이 서울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인구가 약 950만 명이고 경기도 인구가 1300만 명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만 점령하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장악해 한반도를 와해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군사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민해방군 북부정구가 서울을 점령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신의지를 통과해 휴전선 인근까지 진격하는 것은 쉽지만 휴전선부터는 국군이 구축한 방어선의 돌파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인데요. 또 인민해방군이 서울을 공격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예상 경로는 불과 4개에 불과합니다. 파주의 1번 국도, 연천에서 의정부로 이어지는 3번 국도, 철원에서 뻗어나오는 43번, 47번 국도인데요. 이 도로 모두 서울로 바로 이어져 가장 최단 시간에 서울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는 우리 국군도 이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건설할 때 지형지물을 이용해 도로를 쉽게 통제할 수 있도록 건설을 추진했습니다. 주요 도로들이 일직선으로 내려올 수 있어 편해 보이지만 주변이 산악으로 둘러싸인 지형으로 이루어져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거의 없습니다. 이를 이용해 국군은 주요 목지점마다 대전차 장애물을 대량으로 설치했는데요. 그래서 경기도 북부 지역에서 도로를 지나다 보면 유독 특이하게 좁은 도로와 이상하게 생긴 장애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적전차의 기동을 막기 위한 장애물입니다. 이 장애물들은 비상시가 되면 폭격을 이용해 폭파시켜 도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인민해방군은 기동이 차단되어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우회 또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회 지점에는 동일한 대전차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고 험지 기동은 산세가 심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정체된 지점에 한국의 포병과 공군 전력의 압박을 통해 대량의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설령 대전차 장애물을 돌파해서 계속 진격하더라도 적들의 피해는 계속되는데요. 주요 도로는 전부 고양, 의정부, 포천과 같은 주요 도시를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적성국 기갑 전력이 우여곡절 끝에 서울에 도착하더라도 콘크리트 요새인 서울을 공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숲에 매복한 국군의 저항과 화력 지원으로 인해 북부정구는 서울 함락은커녕 서울 북부 지역에서 부대가 전멸당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이 서울을 함락시킬 수 있는 선택지는 크게 2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인해 전술을 이용해 서울을 포위해서 몇 년간 봉쇄하는 것과 다른 하나는 핵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쉽지 않은데요. 인구 950만 명의 대도시인 서울에서 3분의 2의 시민이 대피한 상태이며 이 중 동원된 예비군 전력과 일부 시민들, 수도군단 1, 5 군단과 함께 서울을 사수하면 약 400만 명에 가까운 전력이 저항을 위해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를 포위하기 위해서는 중국은 최소 10배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데 이는 인민해방군 전체 병력인 약 380만 명이 나서더라도 달성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그렇다고 핵을 사용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만약 중국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서울에 핵을 투하한다면 이번 러시아의 제재를 훨씬 뛰어넘는 다국적군을 통한 중국 본토 공격이 이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즉 핵은 중국의 선택사항조차 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설령 핵을 발사하더라도 예상만큼의 효과를 발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폭심지의 피해는 막심하겠지만 많은 빌딩 숲과 콘크리트 벽에 차단돼 지속해서 효과가 감소하기 때문에 핵 한 방으로 한국의 전력을 와해시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이런 콘크리트 구조의 서울을 완전히 점령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모든 전력을 쏟아부어 서울을 평탄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수도를 점령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렇듯 무기체계가 발달한 현대전에서도 시가전은 여전히 공략이 어렵고 목표를 달성하기 힘든 게 사실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사례가 바로 그로니즈 전투입니다. 1994년 제1차 체첸 전쟁 당시 러시아군은 인구 20만 명의 도시 그로즈니를 압도적인 장비를 앞세워 공략해 체첸을 20일 만에 함락시킬 것이라는 작전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로즈니에 입성한 순간부터 모든 상황이 뒤바뀌게 되었는데요. 그로즈니 시내에 매복해 있던 체첸군이 일시적으로 기습해 말 그대로 러시아군의 기갑부대를 지워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군은 큰 굴욕을 맛보게 되었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 아무리 장비가 우수하고 병력이 많더라도 시가전은 굉장히 어렵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지형적인 특성상 북한과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인민해방군 북부정구의 강화는 우리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과거부터 우리는 수많은 외세에 저항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설령 중국이 압도적인 병력으로 밀어붙이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이 증명한 것처럼 적성국의 엄청난 전력차라도 우리 군과 국민들이 똘똘 뭉친다면 아무리 많은 인력이 밀고 내려와도 우리는 대한민국과 그 수도인 서울을 끈질기게 지켜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22일 중국 때리는 미국 영상입니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그런데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중국을 엮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방송되는 정치 광고 가운데 중국이 언급된 광고는 무려 200건 가까이 되는데요. 해리스와 트럼프 그리고 각 캠프의 주요 인물들이 중국 업체들과 연관되었다며 흑색 선전을 벌이는가 하면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생산하는 업체에 투자까지 했다며 비방하고 있습니다.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는 카드로 중국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데요. 적으로 싸우는 두 후보가 중국을 공동의 적으로 인식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트럼프와 해리스의 대중국 경제 정책은 강경한 대중국 노선을 따르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할 경우 중국과의 2차 무역 전쟁을 선언하며 2020년 체결한 1단계 무역 합의를 이행하라는 요구를 강하게 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중국은 2천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상품을 수입하기로 한 적이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는데요. 트럼프는 이 점을 강하게 비판하며 관세를 통한 중국산 자동차 퇴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리스 또한 트럼프와의 TV 토론에서 트럼프의 무역 전쟁은 미국을 중국에 팔아넘긴 결과를 낳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해리스 역시 대중국 압박을 피하지 않고 있으며 인공지능과 우주 분야에서 미국이 중국을 이길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의 카멜라 해리스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중국을 둘러싼 정책에서 경제적으로는 중국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안보 측면에서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나와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경제 정책에서 강경한 공통점을 보이는 두 후보가 안보 문제에서는 다소 상반된 전략을 보이는 것인데요. 트럼프는 소위 역외균형 전략을 통해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줄이고 동맹국들의 그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미국의 국력을 아끼려는 방침을 지속해왔습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직접적인 군사 충돌은 피하면서 이 부담을 해당 지역 동맹국들에 전가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반면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중국을 포위하고 압박하는 전략을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외 정책에서만큼은 바이든 행정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요. 트럼프와 달리 해리스는 다자적 안보 협력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 미국의 대선 결과를 초조히 기다리는 국가가 있습니다. 바로 대만과 우크라이나인데요. 대만과 우크라이나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에 가장 민감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대만은 중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군사적 위협 속에서 미국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며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미국의 개입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도움 없이는 국가를 지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대만으로선 트럼프가 중국과의 직접적 대결을 피하는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만은 자신의 안보를 스스로 지켜야 할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사실상 미군이 포기하는 순간 대만 본토는 중국의 손에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인데 우크라이나 또한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러시아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지원은 우크라이나에 있어 생존의 문제입니다. 과거 트럼프는 집권 시절 러시아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러시아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받은 적이 있습니다. 더구나 푸틴과의 관계를 중시해온 트럼프였기에 우크라이나는 트럼프의 재집권 시 지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는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압박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는 재임 중 중국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였으며 무역전쟁과 중국의 군사적 확장을 견제하는 등 강력한 반중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는 대만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지속하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데 적극적이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강매에 가까운 끼워 팔기라는 비판을 받을지언정 대만으로선 그저 미국의 도움이 고마웠을 텐데요. 트럼프 행정부 위기가 현실화한다면 트럼프는 더욱 공고해진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국들의 자율성을 높이고 미국의 직접적인 개입을 줄이려 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 상황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하며 트럼프와 해리스의 정책적 차이가 국가 생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원조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으며 그의 외교적 접근은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개입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한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축소되거나 재검토될 수 있으며 이는 우크라이나에 큰 부담이 될 것입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을 보였고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실질적인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대선의 향방에 따른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화는 한국에게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이 강화될 것이며 이는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더욱 강경한 정책을 이어갈 경우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적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한국은 미국의 편에 서서 중국 견제에 동참할 것이지만 동시에 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는 오롯이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과거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있었던 것처럼 중국은 미국은 못 때리면서 M1 한국의 복수의 칼날을 겨눌 것입니다. 트럼프가 집권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분담금 재협상인데요. 트럼프 역시 기회 있을 때마다 이 문제를 꺼내 이슈화시키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했다면 100억 달러 약 13조 6,550억 원에 달하는 방위비 분담금을 받았을 것이라며 현 정부를 비판했으며 한국을 머니머신이라고 지칭하는 등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해리스가 당선된다면 미국의 동맹국들과의 협력 강화가 기대되므로 한국은 안보 측면에서 더 안정적인 환경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해리스는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입장을 보였기에 한국의 안보 상황에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에 대한 군사적 지원과 방어체계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경제적 및 기술적 협력에도 무게를 둘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경제적 관계는 방위산업뿐만 아니라 첨단 기술 개발, 반도체, AI 등 다양한 산업에서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해구산 제공 등 확장 억제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한국이 북핵 위협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리스 역시도 트럼프만큼은 아니지만 동맹국들이 자국의 방위를 위해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태도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일부 증액에 합의했지만 추가적인 증액 요구가 있을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일단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자주국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미국의 전략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주국방의 능력을 갖추는 것은 한국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대만이나 우크라이나처럼 자국의 운명을 외세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군사적 기술력과 방위산업의 발전을 통해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한국이 자주국방을 위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방위산업은 기술적 자립을 기반으로 하여 전방위적인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다양한 분야를 포함하는데요. 특히 미사일 방어 및 공격 체계는 한국의 자주국방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밀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수적인데요. 현무 시리즈와 같은 장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를 더욱 고도화하고 장거리 공격 능력 및 정밀 타격 능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공중유서를 확보하기 위한 차세대 전투기와 드론 기술 개발 역시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한국형 전투기 KF-21은 한국 공군의 핵심 전력으로 항공기 독자 개발 능력을 상징하는 대표적 방산 프로젝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전투기의 성능을 더욱 개선하고 앞으로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해양 방어 또한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강대국과의 관계 속에서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여기에 한국은 독자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은 한국의 자주국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흥방산 강국 대한민국을 만든 토대이자 국군 전력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지상군 전력의 강화 역시 필수입니다. 현재도 한국의 K2와 K9은 세계 최상급 전력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이를 더욱 발전시킨 무기체계 개발에 역점을 둬야 할 것입니다. 나라 밖의 변수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선 자주국방에 더욱 집중해야 하며 이로써 한국은 외부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꺼리튜브 운영에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은 24년 10월 14일 미라주 우크라 지원 영상입니다.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 전투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있어서 신중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이유는 비용적인 측면 외에도 국제적, 외교적, 그리고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혀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몇 가지 중요한 요인을 강조할 수 있는데요. 전쟁 초기 프랑스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통해 서방 진영과의 결속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가졌지만 동시에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로 이어지는 것을 피하고자 합니다. 미라주 전투기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군사적 개입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이는 러시아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푸틴 정권은 이미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을 침략에 준하는 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프랑스가 미라주 전투기를 제공할 경우 러시아는 프랑스를 직접적인 적국으로 보고 더 강경한 대응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프랑스 국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에 대해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프랑스 국민은 프랑스가 나토의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엔 동의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프랑스가 직접적인 전쟁에 휘말리는 등 전쟁의 피해를 보는 것을 꺼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근 프랑스가 이스라엘 무기 지원을 반대한 데에는 프랑스 인구의 9%를 차지하는 무슬림 때문이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프랑스에서 백인의 출산율은 점점 낮아지는 반면 이슬람 이민자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20에서 30대 젊은 세대 인구는 이미 20%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만약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지원했을 경우 가뜩이나 평판이 안 좋은 전투기의 평가가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 채널 제인스닷컴은 프랑스의 미라주 인도 시기를 2025년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기체 미라주 2000은 1980년대부터 운용된 전투기로 최신 전투기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유지 보수와 부품 공급에 있어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프랑스가 이러한 문제를 감안할 때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제공하는 것은 프랑스의 군사적 이미지를 저하할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생산된 미라주는 약 600대 수준으로 이 중 315대를 프랑스가 사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280대 정도가 수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000대에 육박하는 F-16과는 비교 자체가 초라한 수준이며 과거 미라주 2000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미라주 3가 1422기 생산된 것에 비하면
적은 실적이지만 후계기인 라팔의 해외 판매가 죽을 수 없던 기록에 비하면 아주 양호한 실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서 미라주의 조종성과 정비성에 대한 평판이 형편없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독일과 영국은 2차 세계대전 한참 전에 제트 항공기 기술 개발을 시작했고 미국은 전쟁 중에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프랑스는 전후에야 제트기 개발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술의 완성도가 많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초기의 미라주는 큰 덩치에도 불구하고 엔진의 출력이 고작 13,668파운드에 불과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은 미라주의 미국 주의사의 J79 엔진을 부착해 사용해왔는데요. 엔진 부분은 나중에 많이 개선되었으나 잔고장도 많기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일례로 사격 조준 장치의 거리 측정기에 오차가 너무 커 이스라엘 조종사들은 거리 측정기를 아예 300m나 500m로 고정해놓고 미리 세팅한 이 거리의 적기가 다다르면 격추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미라주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미국 무기를 도입할 수 없었기 때문인데요. 금수 조치가 풀린 뒤 도입한 미국의 F4 팬텀기와 A4 스카이호크의 성능이 미라주와는 도저히 비교되지 못할 만큼 우수해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미라주에 대한 이런 평판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대만은 다수의 미국산 전투기를 운용했으며 이 당시만 하더라도 그 위용은 대단해서 한국 공군을 압도할 수준이었습니다. 만약 당시의 대만이 미국의 그늘에만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처럼 자체적인 무기 개발에 적극적이었다면 오늘날과 같은 양안 전쟁의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 발악이었던 대만의 위기는 생각보다 훨씬 빨리 찾아왔습니다. 미국이 중국과 수교를 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무기 수출을 중단한 것인데요. 이전부터 미국산 F-16 도입을 원했던 대만은 어쩔 수 없이 미라주 2000을 도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엔 마땅한 대체제도 없었을 뿐더러 대만 군부가 F-16의 성능에 필적하는 전투기로서 미라주 2000을 최적의 전투기라고 판단했었기 때문입니다. 대만은 바로 단적이 48대, 복좌기 12대, 총 60대의 미라주 2000을 도입했으며 이 도입량은 미라주 2000의 고객 중 아랍에미리트의 68대 다음으로 많은 숫자였습니다. 이때부터 미라주에 대한 대만 조종사와 정비사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지비가 매우 많이 들었고 가동률이 높지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라주의 개발사는 이 원인으로 많은 비행 시간과 대만 특유의 습도가 높은 환경 탓을 했는데요. 여기에 시간이 지나자 터보제트 터빈 날개가 금이 가는 현상이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대만의 불만에 프랑스 다소사는 여러 번 기술진을 파견해 문제점을 보완하여 가동률을 주 15시간 수준으로 정상화했고 2010년에는 터빈 날개로 인한 결함에 현금 보상까지 하는 수모를 겪었습니다. 결국 당시 대만의 국방상이었던 카오 후추 국방부 장관은 미라주 2000을 전부 퇴역시킬 것이라며 공군의 불만을 달랬는데요. 대만 공군은 터빈 날개의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자 미라주 2000의 비행 시간을 한 달에 6시간으로 제한하기까지 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프랑스 다소사에 대한 대만 공군의 감정은 여전한 것인지 그 이후로 프랑스제 전투기는 다시는 대만으로 수출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라주 2000은 유지비가 비싸기로도 소문난 전투기인데요. 부품 조달도 상상 이상으로 어려울 뿐더러 너무 비싼 부품 가격, 높은 가동 유지비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특히 정비와 비행을 포함한 작전 유지비는 일반적인 전투기의 2배에 달할 정도입니다. 물론 위의 일화만으로 미라주 2000을 제작한 프랑스 항공 기술에 문제가 있다거나 전투기의 성능이 낮다고 결론 지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재는 미라주 2000을 대체할 신형 전투기가 시장에 너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기종이 바로 한국의 KF-21입니다. 전술했듯 1980년대 전투기인 미라주 2000은 그나마 간헐적으로 해오던 업그레이드도 지체해 이제는 현대적인 전투기와 비교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5세대와 5.5세대까지 넘보는 KF-21의 미래 가치가 미라주를 넘어선다는 것인데요. 이 점에서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KF-21의 장래성을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그 증거로 각국의 신형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미라주는 대부분 배제되고 있습니다. 높은 도입 비용과 비싼 유지비, 여기에 개량 한계점까지 미라주의 발목을 잡는 요인은 한둘이 아닙니다.
프랑스 자국 내에선 프랑스 전투기의 자존심으로 불리며 미국의 F-16과 동급의 평가를 받고 있지만 글로벌 시장에선 흔하디 흔한 4세대 전투기일 뿐 4.5세대기를 넘어서는 KF-21과는 비교조차 어렵습니다. 때문에 세계적인 항공우주 산업 전문 매체 에비에이션 위크는 KF-21의 진짜 도전은 오는 2028년부터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KF-21의 업그레이드 정점이라 할 수 있는 블록3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보면 한국산 KF-21이 바로 우크라이나로 수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데요. 그러나 전술했듯 프랑스가 미라주 2000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경우 러시아와의 외교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감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무기 수출 시장에서의 전략적 이익에도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프랑스로서도 시간만 끌 것이 아니라 뭔가 해법을 찾아야 할 텐데요.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중동, 아시아 등 다양한 지역에 무기를 수출해 왔으며 이러한 국가들 중 일부는 러시아와도 밀접한 군사적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제공하게 되면 이러한 시장에서의 외교적 긴장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는 프랑스의 무기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프랑스가 우크라이나에 미라주 2000을 지원하는 문제는 단순한 군사적 지원을 넘어서는 복잡한 국제정세와 맞물려 있습니다. 과연 프랑스는 내년에 미라주 2000을 우크라이나에 공유할 수 있을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